IMF 총재가 전 세계를 향해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고가 한국 직장인에게 가장 아픈 이유가 있어요. 원래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올리려던 숫자를 내린 겁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사태가 기름값을 거의 2배로 끌어올렸고 그 기름값이 여러분의 주유비와 장바구니와 배출 이자까지 순서대로 타격하는 구조를 오늘 숫자로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워싱턴에서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가 세 마디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와 저성장은 피할 수 없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였어요. 세 번째는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나라가 200억에서 500억 달러어치 쏟아질 것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IMF가 어떤 기관이냐는 건데요. 182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이고 매년 2번씩 세계 경제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이 성적표가 각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줘요. 한국은행도 이 성적표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총재가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한 건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189개국 경제 데이터를 전부 돌려본 결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숫자의 방향 자체가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에 IMF는 세계 성장률을 3.3%로 올려잡았어요. 4월에는 이걸 더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올리려던 숫자를 도로 내린 거예요. 이게 왜 배신감을 주냐면요. 총재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충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률을 올렸을 것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전쟁 하나에 전구 뒤집힌 겁니다. 올릴 예정이던 성적표를 갑자기 내리는 건 IMF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AI 투자붐에 미국 관세 완화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요. 이 정도 반전이면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봉쇄 소식이 나온 뒤 한국 증시는 나흘 만에 7% 이상 빠졌어요. 동북아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40%가 뛰었습니다. 이제 200억에서 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보면요. 200억 달러는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의 93%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겨우 메울 수 있는 금액이에요. 500억 달러는 더 충격적인데요. 한국 국민 5,200만 명이 1인당 144만 원씩 내야 하는 규모입니다. 4인 가족이면 576만 원이에요. 거기에 전 세계 4,500만 명이 추가로 기아 위험에 놓인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 4월 14일에 IMF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지금 나온 건 사전 경고이고 구체적인 나라별 수치는 그때 확정됩니다. 총재가 본 보고서 발표 전에 일부러 먼저 경고한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경고가 한국한테 유독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투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IMF가 정작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 비전투국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왜 한국 직장인 지갑이 얇아지는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세계 원유 수송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바닷길인데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로 폭이 겨우 33km밖에 안 됩니다. 여기를 매일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지나가요. 이란이 이 길을 막으면서 전 세계 원유의 13%가 한순간에 차단됐고 LNG 공급의 20%까지 줄었습니다. 해상 운송은 90%가 막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바닷길로 실어 나르던 기름 10통 중 9통이 막힌 거예요. 한국은 이 상황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이 중 95%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와요. 플라스틱이나 포장재를 만드는 원료인 나프타도 77.6%가 중동산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의 64.7%는 카타르에서 오는데요. 카타르 생산시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헬륨 가격만 40% 이상 뛰었어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한국을 비전투국 중 최대 피해국으로 지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유도 나프타도 헬륨도 전부 하나의 바닷길에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름값이 내 지갑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면요. 전쟁 전에 배럴당 63달러였던 국제유가가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두바이 이후 기준으로 118달러까지 갔어요. 이 기름값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건 3단계를 거칩니다. 1차 파급은 즉시 옵니다. 주유소 휘발유가 전년 대비 8% 올랐고 경유는 17%나 뛰었어요. 석유류 가격만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중 0.39%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요. 전체 물가 상승의 18%를 석유 하나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가를 올리는 범인이 100명이라고 치면 그중 18명이 기름값이에요. 2차 파급은 2개월에서 4개월 뒤에 찾아옵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제조업 생산비가 평균 0.71% 올라가는데요. 이번엔 87%가 뛰었으니 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6% 이상 올라간 셈이에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6%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넘어옵니다. 화물차 경유값이 뛰면서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게 식료품 가격에 전가됩니다. 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비용이 올라가고 합성 섬유까지 영향을 받아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 포장지부터 마트에서 사는 생수 페트병까지 전부 나프타에서 나오는 거예요. 3차 파급은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신선식품 유통비가 오르고 가공식품 제조연료비가 오르고 수입 식자재 물류비까지 전부 올라가는데요. 지금 보이는 물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체감이 되는 건 올 여름부터 식품 물가에 반영될 때입니다. 그런데 물가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은행의 손이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뛰고 올리면 경기가 더 죽습니다. 이게 중앙은행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인데요. 보통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요.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면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기준금리 2.5%를 7번 연속 동결한 이유가 바로 이 딜레마예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은행 평균금리 4.24%에서 4.26%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억 원 빌렸다고 치면 매달 106만에서 107만 원씩 나가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변동금리를 골랐던 분들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안 내려가는 이중고입니다. 여기서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휴전 합의 이후 33원이 빠지면서 지금은 1,480원대인데요. 2024년 평균 환율이 1,350원이었으니까 약 10% 정도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물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뒤 식품 물가까지 본격 반영되면 체감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는 건지가 중요하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불편한 그림이 보이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안 크는 상태예요. 이게 왜 최악이냐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내리면 물가가 뛰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진 무기가 전부 무력화되는 거예요.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그래서 한국은행이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어요.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폭의 하향입니다. 반대로 물가 전망은 1.8%에서 2.7%로 올렸죠. 성장은 내리고 물가는 올리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신호입니다. 4월 8일에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죠. 그날 유가가 12% 떨어지고 환율도 33원 급락하면서 시장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이란은 미군 철수와 제재 완화를 포함한 종전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합의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대체 얼마나 갈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국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당장 끝나도 유가는 전쟁 전으로 안 돌아와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도 2027년 4분기까지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유지합니다. 전쟁 전 63달러였으니까 43%나 높은 수준이 최소 2년은 간다는 뜻이죠. 장기화되면 117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74달러. 이건 전쟁 전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왜 전쟁이 끝나도 가격이 안 돌아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정유시설과 파이프라인은 복구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죠. 호르무즈 봉쇄로 재편된 에너지 수송 경로는 기존보다 비용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중동 리스크가 한번 각인되면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고 글로벌 투자도 위축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력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고무줄을 너무 세게 늘리면 원래 크기로 안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1973년 석유 위기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의 규모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때는 하루 450만 배럴이 막혔는데 이번엔 2천만 배럴 이상이 막혔어요. 배럴 기준으로 규모가 4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1973년에는 원유만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동시에 차단됐어요. 당시 미국 물가 상승률이 12%까지 치솟았고 실업률이 9%에 달했습니다. 규모가 더 큰 이번 충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짐작이 되실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가 최근 자산 가격 움직임이 2007년과 닮았다고 경고했어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은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터진 위기였고 이번은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에요. 제2의 IMF 위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좀 과장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으로 이미 재정 여력을 다 써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인 상태에서 추가 충격을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방향성을 정리한 거예요. 구체적인 투자 결정은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포트폴리오 안에 달러 자산 비중이 20%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방어가 되는 구조예요. 금 가격도 한돈에 100만 원 시대에 진입했는데 금 ETF로 소액 분산하는 것도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정금리 전환을 시뮬레이션해 보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르면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더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자의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은행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생활비 방어 타이밍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식료품 가격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가 상승이 식품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있어요. 지금이 2026년 4월이니까 진짜 체감 물가가 뛰는 건 여름에서 가을 사이입니다. 이 시차를 활용하셔야 해요. 자동차 연료비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그 다음에 식비 순서로 지출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유통비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제조 연료비, 그리고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순서대로 반영되는 구조예요. 지금 보이는 물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는 여름부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안심 포인트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석유 기축량이 정부와 민간 합쳐서 총 208일분으로 세계 6위 규모예요. 정부 비축유 7,648만 배럴에 민간 비축유 7,383만 배럴, 그리고 추가 확보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미 IEA 결정에 따라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도 시작됐어요. 당장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비축유는 물량 확보이지 가격 방어가 아닌데요.
기름이 바닥나진 않지만 기름값이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MF가 정작 말하지 않은 것, 한국이 비전투국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면서 호르무즈라는 하나의 바닷길에 95%를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 자체가 이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형태였던 거예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완전한 복귀는 어렵다고 단언한 배경이 바로 이 구조예요. 이번 위기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도 유가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2년이 걸리죠. 하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달러 자산 비중 점검하고 고정금리 전환 시뮬레이션 하고 생활비 방어 타이밍 잡아두시면 최소한의 방어는 가능합니다. 다음 주 4월 14일에 IMF 공식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때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기에 대비해야 할 주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경제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